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세계의 종말에 직면해 있다. 2. 최종 솔루션은 한국이다. 3. 푸틴의 가장 큰 두려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업무,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실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DR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 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맞서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스비어 유럽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미러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의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리 투자한 AAIA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 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애석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불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 안 하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날려나금 혹은 물물거래에 나서며 원시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수장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 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를 꼽으라면 장자오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중국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군사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도 가끔 예능방송에 출연하는 등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장자오종이 은퇴하고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뒤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라고 분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위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방군 장교로 전역한 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 교수를 역임.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란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란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텅텅 비었대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램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썩혀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Q, FA-5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SI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90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엄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지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볼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부아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첨루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첨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하 슈차크가 첨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부에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줬어. 물량 없잖아.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착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시도새도 모르게 물어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술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과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연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에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리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